내년도 이익이 레벨업되는 그리고 관련주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좀 주가가 바닥이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올라갔네. 네,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하는 두 번째 편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떤 종목을 사라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최근의 시장 전망과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를 먼저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새로운 시장의 변화 중에 하나가 뭐 델타 변이가 뭐 등장을 했다든가 뭐 이런 걸 보면 이제는 다시 비대면주 사야 되는 건가? 뭐 또 그동안 좀 부진했던 나스닥도 최근에 최근 한 2달 정도 뭐 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한국에서도 계속 비대면주인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비대면주라고 구분짓기보다는 저는 실적이 상당 부분 담보된 빅테크 기술주들을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력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금융시장적인 측면이나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돼서 봉쇄 조치를 강화한다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오히려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영국 같은 나라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접종률이 좀 낮아가지고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방편을 통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은 지금 5만 명이 넘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그런데 봉쇄 조치를 전면 풀어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를 보면은 일단은 백신의 힘입니다. 사망자가 별로 없습니다. 중증 환자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선택한 것은 언제까지 확진자 수가 늘었다고 해서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봉쇄 조치를 완화하는 그런 경제 방향성을 가져갈 수는 없다. 이제 중증 환자도 훅 떨어졌고 사망자도 떨어졌다면 감기처럼 우리는 대응해서 살아가겠다라는 선택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전과 같은 경기 충격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증시에 있어서도 뭐 일시적인 심리적인 영향 정도에 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내수, 서비스 분야의 충격은 조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수출주라든지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은 크게 흔들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나스닥이라든지 기술주라든지 성장주들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비대면주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금리가 조금씩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들에 좀 포인트를 받쳐야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바이러스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이동을 못하니까 비대면주가 주목받는다라기보다는 지금 최근 물가는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한데 물가는 계속 서프라이즈 기록해서 5%를 넘어섰는데 채권 금리는 3월 말 1.78까지 기록했다가 지금 1.3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할인율 압박에 눌려 있었던 실적이 괜찮은 그리고 할인율 압박에 눌려 있으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많이 덜어낸 종목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증시로 돌아와서 본다면 저는 성장을 보이면서 올해는 사상 최대 이익, 내년도 이익이 레벨업되는 인터넷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채권금리가 더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냐? 1.78이었을 때의 압박과 1.3에 와 있을 때의 압박은 그 강도가 훨씬 덜 하거든요. 할인율에 대한 압박이요. 그런 상황에서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 밸류에이션 부담을 더 덜어낸다. 라고 한다면 상승 여력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성장주 내에서도 차별적으로 봤을 때 인터넷,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쪽들을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 세 개의 업종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장이 좀 가속화되는 업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도 성장을 하던 업종들이 코로나가 땅 터지니까 실적이 점프업을 했다가 다시 원위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적 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코로나가 땅 터지니까 갑작스럽게 성장 가속도가 붙은 업종들이 있겠죠. 네.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인터넷,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인터넷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사용의 빈도가 확실히 늘어났고 네. 그로 인해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들이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뉴딜 정책,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유럽은 지금 통화 정책에도 그 정책들을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들을 반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굉장히 드라이버가 세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그로 인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터넷, 그린 뉴딜이라는 테마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업종들을 꾸준히 관심 있게 쳐다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금리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7% 넘을 때는 다 2% 넘을 맞습니다. 것처럼 외국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도 그렇게 네. 말하다가 정작 금리가 내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한국은행은 자꾸 올해 안에 금리를 계속 올릴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괜찮은 겁니까? 금리 낮아지는 경향하고 반대잖아요. 반대죠. 네. 한국 금리 인상 어떻게 봐야 되냐? 아마 금리 인상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경기 흐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정상화의 일환으로 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난리 나는 거 아니야?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꺾인다, 증시가 망가진다,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금리 인상 국면에서 시장은 더 좋았던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균형감 있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금리 인상이 쭉쭉쭉 진행된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죠.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는 만큼 통화 정책이 정상화해 나간다는 스텝인데요. 그런데 물가가 너무 오른다라든지 그로 인해서 경기가 조금 슬로해지는 과정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더 빠르게 가져가는 경우, 이렇게 역전이 되는 경우에 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초기 국면에는 시장이 조금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고 불안해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경기 흐름이나 기업 이익 흐름이나 펀더멘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채권 금리를 보면은 지금 한국 채권 금리는 기준금리를 2번 정도 인상하는 것을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시장이 흔들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불안으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린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섹터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걸 제가 대표해서 좀 여쭤보고 네. 싶은데 2차 전지 사신 분들이 이제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많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나서 좀 가격을 조정받았는데 그때마다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회사들이 내재화, 이 단어도 어려워요. 맞아요. 엔진 만들다가 그럼 만약에 모터랑 배터리를 남들한테 다 맡기면 자동차 회사는 껍데기만 만드냐?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자동차 회사, 특히 폭스바겐이나 이런 유력한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직접 만들게 되면 우리나라의 LG화학이나 SK 같은 경우에 과연 자생력이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이게 주가가 좀 조정받은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또 거기다 중국도 추격하고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주회가 언제 될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면 좀 기대해도 될까요? 배터리 주식 사신 분들? 항상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내재화 계획을 발표를 했지만 이게 언제 현실화될지 그리고 얼만큼 구체화될지는 좀 시간을 두고 바라보자. 네. 그리고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한 기업을 M&A 한다든지 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공장을 짓고 설비 투자를 하고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감내할 정도의 그거를 충분히 한 다음에 수익성을 크게 낼 수 있을 정도의 배터리 사업이라면 할 수 있을 텐데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2차 전지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 완성차 기업들에서 내재화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지만 그게 언제 현실화될지 얼만큼의 비중일지 아직까지 공장도 없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말로만 일단.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가시성 있는 스케줄을 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을 보면은 굉장히 타이밍을 잘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조금 흔들리긴 했죠. 네. 중국 쪽. 중국이 전기차 시장이 대폭발을 했을 때 한국 시장이 좀 진출했다가
중국 정부의 견제 보조금 사태로 인해서 좀 중국이 다 뺏겨버렸죠. 그래서 뭐 중국 기업들이 막 1, 2, 3이라고 막 그 글로벌 점유율을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판도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유럽 쪽에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거든요. 유럽 전기차 시장이. 그렇죠. 그 과실을 한국 기업들이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뭐 지금 CATL과 비등비등한 점유율을 가져갈 정도로 1위권으로 들어왔고 탑 10 밑에 있었던 기업들이 지금 탑 5 안에 들어가는 그림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스텝은 뭘까? 그 다음 남아있는 데가 어딜까요? 미국이죠. 미국. 저는 1번 타자는 중국, 2번 타자는 유럽이라면 이제 강력한 3번 타자가 남아있다. 이제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그린 뉴딜 정책을 펼치면서 전기차 육성 사업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 텐데 거기에 발맞춰진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미 미국 공장이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서는 투자 확대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들이 맞춰지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가시성 있는 그림들이 유럽을 통해서 한 단계 도약을 하고 글로벌 기업들과 비등비등한 점유율을 가져가게 됐다면 미국을 발판으로 다시 한번 경쟁력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2차 전지 쪽에는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팔로우를 해야 되겠죠. 완성차 기업들이 얼만큼 진전을 시키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장을 통해서 기업들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을지는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이슈긴 하지만 저도 시장 전망을 하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변수가 있는데 모든 변수를 지금 당장 똑같은 무게감으로 놓고 본다면 전혀 분석이 안 돼요. 그러면 타임라인을 정해보고 그 영향력들을 정해보고 스케줄을 이렇게 채워본다면 2차 전지 내재화 이슈는 올해 내년까지 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들어오거든요. 따라서 2차 전지 내재화 이슈가 들어올 때마다 시장 주가는 충격을 받았는데 극복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신다면 그로 인한 불안감들은 있을 수 있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는 그림들을 보여주기에는 좀 먼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성장하는 전기차 산업, 새롭게 들어오는 미국 시장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두고 보자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해지는 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 바이든 행정부가 딱 들어서니까 이야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그렇죠. 뭐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ETF 가격을 보면 진짜 몇 배로 올랐다가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또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이 투자할 기회인가 아니면 이게 하향 추세로 돌아선 건가 이것도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쪽인가요? 저는 그린 뉴딜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추세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단발성,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2030년, 2050년까지 스케줄을 갖고 탄소 제로,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플랜들을 하나둘씩 진전시키고 있거든요. 여기에 헤게모니를 쥐고 쭉쭉 끌어가고 있는 게 유럽이고요. 여기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온 거겠죠. 가세해 준 거겠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방향성 자체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갔었던 거죠. 당연히 이 방향성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겠고 이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는 다시금 무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도 그렇고 지금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하나둘씩 구체화해 나가고 바이든 행정부도 이제 1년차, 2년차 지나면서 여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거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이 크게 있었긴 했지만 이 종목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근데 좀 단점은 너무 항목이 많긴 해요. 뭐 태양광, 수소, 풍력, 정신이 없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들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구성도 되고 안정성 차원에서도 여러 종목을 보유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재생 관련된 ETF들을 조금씩 담아가신다면 뭐 긍정적인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는 시점은 도래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 관련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 원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여러 개로 쪼갠다든가 뭐 구글도 뭐 여러 가지 제약을 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인터넷 관련주가 미국에서 많이 올랐단 말이죠. 또 우리나라도 같이 이제 동반 상승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인터넷 관련주가 뭐 잘 나가는 건 현재 좋은데 언제든 이게 기존의 직장을 파괴해 버리니까
바이든 행정부 또는 또 세계적인 추세가 뭐 맞아요. 구글세라든가 네. 해갖고 언젠간 규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공행진이 과연 계속될까? 또 맞습니다.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좋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보다 더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자, 네. 그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타임라인의 문제라는 거죠. 작년에 벌어졌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성장의 가속도가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힘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좀 긴 호흡으로 내년, 후년을 2022년, 2023년을 바라봤을 때는 말씀하셨던 리스크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독과점 규제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강성파들을 배치를 하고 있어요. 미국 쪽이. 이름만 딱 들어보면 네. 내일이라도 규제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분들을 포진을 시켜놨어요. 근데 지금 미국의 포인트는 경기 회복, 고용 안정,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졌기 때문에 네.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얘네들을 압박을 해서 뭐 갑작스럽게 시장에 충격을 준다든지 그러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슈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흐름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고용이라든지 미국 경제라든지 이제는 경기 부양 정책에서 팍팍 올라가는 그림들을 보여줬다가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갔다라는 시그널이 나와야지 그런 액션들이 취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이 가속도가 붙은 상황들을 점수를 줄 건가, 말씀하셨던 규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수를 줄 건가, 어디에 무게감이 더 있을까라고 본다면 올해는 실적에 대한 무게감을 저는 훨씬 더 높이 주고 있고요. 내년에는 반반 정도? 2023년부터는 규제 쪽에 조금 무게를 조금 더 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인터넷 업종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다음 스텝에서는 좀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업종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포인트는 올해 하반기까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 스케줄에 본다면은 말씀하셨던 리스크들이 충분히 시장을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는 변수로 놓고 있어서 올해는 저는 굉장히 세게 말씀드리지만 내년 전망을 할 때는 요 리스크 변수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타임라인과 무게감 그리고 올해 미치는 영향력 이런 것들에 대한 균형감에 있어서 본다면 올해는 아직까지는 성장, 실적, 모멘텀에 좀 힘이 실리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올해 연말까지 지금 말씀해 주신 전망을 좀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추천을 안 해주신 종목 중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했는데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개인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첫 번째가 일단 반도체입니다. 아니 이건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셔서 이제 맞습니다. 제일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반도체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보시길래? 저는 뭐 또 하나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하나 자동차도 있죠. 자동차 바이오가 있죠. 바이오요. 저는 하반기 시장의 키는 반도체하고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 연간 수익률을 보면은 앞으로 말씀하실 제약 바이오 다음으로 수익률이 가장 낮아요. 꼴찌에서 2등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꼴찌에서 1, 2등을 물어보시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반도체는 충분히 반전이 가능하다. 반전이 가능하다. 중요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좋다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 흐름과 좀 다르게 지금 연 저점을 막 깨려는 모습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수렴하는 과정,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 정점을 찍고 바닥권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흘러갔거든요. 이 수렴하는 과정이 정점에 다가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정점을 통과하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더 떨어질 룸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실적에 대한 눈높이 계속적으로 높아졌고요. 그 결과 12개월 포워드 PER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는 지금 10배 초반입니다. 요걸 깨면은 9배로 가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보다도 10% 정도 이게 저평가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 밸류에이션 레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를 크게 이탈하고 막 갑자기 무너지는 흐름을 보이진 않을 거다라는 전망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 올라갈래?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수출도 좋고요. 실적도 좋고요. 다 좋아요. 그런데 퀘스천 마크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 대해서. 하반기 업황이 좋아질까?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치가 하반기에는 올해 1분기 좀 지지부진하고 2분기 때 좀 올라오고 3분기 때 점프업하고 4분기 때 또 올라간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이 전망치가 믿어도 될까? 이 전망치를 믿어도 될까? 믿기 어려운데?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걸 믿어라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탑다운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 업황은 생각보다 좀 괜찮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네. 말이냐면 지금 최근 가트너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반도체 공급 불안이 2분기에 최악을 상황을 지나서 이제 3분기부터 회복된다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2분기 최악 통과한다 라는 데 포인트를 많이 두셨는데 저는 재밌었던 것은 1분기의 상황이 이랬고 2분기가 이랬다면 3분기 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1분기보다 상황이 좋아지고 4분기 계속 올라간다라는 전망을 내놨거든요. 네. 자, 이걸 보면은 예상보다 1분기보다 더 좋아지는 환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우상향하는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왜 그럴까를 고민해서 본다면 3, 4, 5월 달에 정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관련돼서 네. 미국, 유럽, 한국, 중국, 대만 할 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들마다 모두들 보조금 지원해줬고요. 세제 혜택 줬고요. 투자 확대했고요. 웬만한 정책들이란 거 다 풀어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반기 경기 회복, 그 반도체 업황 회복에 정책이 플러스 힘만 조금만 줘도 생각보다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너네들 눈높이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는 7월 29일, 7월 말을 조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 29일 날 삼성전자에서 실적 컨퍼런스 콜을 할 텐데 3분기 실적,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얼만큼 주느냐 여기서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이 가이던스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와 부합한다, 근접한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상황이 바뀌겠죠. 삼성전자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제시하는데 그게 실적하고 비슷해? 야, 이제 얘는 좀 신뢰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저평가 매력, 뭐 가격 메리트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여기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턴어라운드 하고 시장이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뭐 제 전망이 틀린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대에서 크게 레벨이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1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제가 3월부터 반도체 업종들이 저점권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조금만 견디시면 플러스 수익률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들 그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주가 흐름들은 지금 가격대에서 더 레벨이 크게 떨어지고 막 급락을 하는 그림들을 만들어주진 않을 거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반도체 이 지수를 나타내면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각국이 다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가 걱정되냐 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만 봤을 때는 이 합종 연행이 예를 들어 TSMC가 일본에다 공장 짓고 인텔이 갑자기 파운드리 업체도 진출할 것 같고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이게 다 우리나라한테 약간 다 불리한 쪽으로 자꾸 새로운 변화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약간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고 그런 변수들에서 시장이 조금은 등락을 보이고 반도체 업종들이 좀 주가가 약해지고 그런 그림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좋은 그림도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파트너십 강화를 한다는 그 핵심의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가 있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인텔이라든지 뭐 TSMC라든지 이런 쪽에서 합종 연행이라든지 서로 협력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리스크 변수로 봐야 되겠지만 올해까지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조금 더 밸류에이션 매력, 가격 메리트에 좀 초점을 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감들을 먼저 막 반영해서 지금 주가가 바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기회가 될 수 있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답답하신 분들은 바이오 투자하신 분들이 텐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제약바이오 쪽은 종목별로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금리가 좀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서 뭐 바이오주들이 좀 바닥권에서 움직하고 있죠. 네.
그런데 종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된다, 앞으로는. 왜냐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는 2020년에는 바이오가 다 좋았습니다. 실적이나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점프업을 했기 때문에 다 좋았던 게 맞죠. 근데 종목별로 보면은 점프업을 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는 업종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산업을 2020년에는 탑픽으로 제시드렸다가 2021년 전망을 하면서는 탑픽으로 뺐거든요. 근데 종목별로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는 백신 수주라든지 치료제 개발이라든지 이런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수혜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는 저는 뭐 하반기에는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를 탑픽으로 놓고 얘네들 좋을 거니까 끌고 가시죠 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종목별로 좀 디테일하게 보셔서 대형주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담보된 종목들은 들고 가시되 중소형주 중에서도 실적이 반짝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는 듯한 그림들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좀 정리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3,300만 되면 이렇게 자꾸 조정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수대에 좀 적극적으로 사고 어떤 지수대에는 현금을 늘려놔야 되는지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금 수준에서 비중을 줄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어 줄 것은 환율이라고 생각합니다. 키를 두고 있는 건 3,300대마다 시장이 이렇게 막 축축축 밀려난 이유는 환율에서 계속적으로 나왔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원달러 환율이 오름으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이 안 좋아지고 기관 수급까지 안 좋아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면서 내려왔는데 지금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진정이 되게 된다면 저는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달러 인덱스의 환경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환경 코로나19 상황들을 점진적으로 본다면 방향성 자체가 1160원, 70원, 80원으로 가기로 갈 가능성보다는 1150원을 정점으로 이렇게 좀 하향 안정세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코스피가 3200선 초반, 중후반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뭐 현금 비중을 늘릴 시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전략을 펼치냐?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죄송스럽지만 좀 견디자. 시간을 갖고 컴퓨터를 끄고 어디 잠시 다녀오시다든지 여름휴가를 다녀오시다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주식을 더 사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딱 중간선, 그러니까 코스피가 3,300 역사적 고점을 기록하고 단기적으로 3,200이 살짝 깨졌었잖아요. 이 중간선이 딱 3,250입니다. 네. 그래서 3,250 밑으로 내려가면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종목들을 좀 담아 놓으시고 좀 분할 매수 차원에서 들어가시고 또 뭐 빠졌으면 또 반등을 할 수 있잖아요. 또 빠졌다가 3,250 위로 좀 반등을 하게 되면 그때 따라가서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좀 기다리셨다가 또 3,250 밑으로 밀리면은 사시고 이런 전략을 이번 주 좀 다음 주 그러니까 7월 말까지 해 나가신다면 상당한 비중을 좀 확보하시면서 좀 가격을 좀 저렴하게 좀 높이서 사셨던 분들도 좀 평단가를 낮추면서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7월 말, 8월, 9월 지나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잡혀간다면 저는 지금까지 고생하셨던 거의 6개월 정도 고생하셨던 분들은 조금 수익으로 좀 환원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편 상반기에 너무나 좋았던 시클리컬이라고 말하죠. 뭐 철강, 뭐 은행, 뭐 화학, 조선 뭐 이런 업종들이 있긴 한데 저는 이쪽은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2분기 실적 시즌 때 막 오르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고 실적이 괜찮을 거니까요. 그런데 큰 흐름에서 본다면 2분기 실적이 피크일 가능성이 높고요. 대표적으로 철강 같은 경우는 내년 이익은 감익입니다. 네. 그러면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내년 이익에 대한 불안감들이 들어올 수 있어서 아마 2분기 실적 시즌이 정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가도 마찬가지고요. 2분기가 정점이고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시클리컬에 대한 접근은 좀 한 발씩 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코로나19 피해주, 내수주, 소비주들로 봐야 될 때다. 어휴 무슨 말이야. 델타 바이러스가 이렇게 난리인데
델타 바이러스로 인한 충격은 주가가 상당 부분 선반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코로나19 4단계 방역 상황에서 2천, 3천, 5천, 만 이렇게 가기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통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영국이 방역에 손을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2,000명대에서 5만 명대까지 간 거지. 지금은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역 체계를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어느 순간 정점을 기록하고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방역이 완화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이게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 코로나19 피해주들이나 내수주들의 주가 수준은 조금 분할 매수로 담아둬도 가능한 가격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저는 기존 주도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와 코로나19 피해주 내수주들을 좀 관심 있게 쳐다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어떻게 이 하반기에 이 코스피 시장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까지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구체적인 전략을 들은 것 같고요. 경제한방 마칠 시간 됐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